가르쳐 주시는 귀한 분이신데, 저는 제주 오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허정옥 교수님 하시고 계신 무슨 모임이라고 했죠 이게? 제주 장수복지 포럼. 제주 장수복지 포럼을 서귀포에서 하셨는데 어저께 오셨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급히 연락해서 좋은 분 오셨으니까 한번 모시고 강의 들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꼭 6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광중고등학교에 나왔는데 그때 아마 62년도 제가 중3 때인가 고1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김영수 교수님이 학교에 오셔서 우리 대광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한대빈 목사님이 계신 봄, 가을로 이렇게 3일 동안 사경회 비슷한 걸 합니다. 학생들한테 중학교 학생, 고등학생 그때 오셔서 3일 동안 그때 강연하셨는데 그때 많은 깨달음을 받고 그때부터 사실 김영수 교수님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람의 대화, 오늘을 사는 지혜 이런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0세가 넘으시도록 103세신데 정정하시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좀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석 교수님 이제 말씀 시작할 텐데 아마 끝나고 바로 또 서울 올라가셔야 될 그런 일정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교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나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면 아무래도 3.1운동 때에 대한민국의 뿌리가 자리 잡았다. 아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1운동 이전에 우리 역사의 현실은 사실 우리하고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크게 상관없이 살았는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뿌리가 생기는데 어떤 그 문제가 그때 생겼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1운동 때에 온 국민이 똑같이 고통을 치르면서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 처음 생긴 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생활의 단위가 내가 사는 생활의 단위가 나와 내 가정이었습니다. 나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잘 살았으면 되지 그렇게 살았는데 3.1운동을 겪고 나면서 가정보다 국가가 먼저였다, 또 소중하다, 또 내 가족보다도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없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가족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비로소 민족의식, 국민이 단결돼서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건 어디에나 나타납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도산 안차호 선생님이 약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가지고 살겠다고 전발을 했다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나니까
남성 가정을 위해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 여성에게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라고 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칠 수밖에 없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민족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저 없으면 국가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동을 계기로 일어난 것은 전 국민이 배워야 산다.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도 빼앗기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니까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상 전 국민이 교육에 동참한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정말 방방곡곡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국내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한 것보다도 못지않게 우리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또 교육을 도와줬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위해서 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독립이 먼저고 교육을 받지 못한 민족은 신앙을 가진다고 해도 다 미신에 빠지니까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 선교사들이 정말 교육을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산 곳이 이제 평양에서 자랐는데 우리 평양이 그 당시에는 아주 한국에서는 제2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에 비하면 작은 도시입니다. 정말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에 숭실전문학교를 만들어서 대학이죠. 지금은 대학을 만들어졌고 숭실중학교, 숭의여자중학교, 광성중고등학교, 정의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고 또 후에 신학교도 거기서 생깁니다만은 그 작은 평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지금 말하는 대학이 하나가 들어가고 또 중고등학교가 네 들어왔다 하는 건 정말 그건 뭐 대단한 노력입니다. 서울에는 이제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세브란스 다 이런 데고 배제, 경신, 뭐 이화, 배화 이런 학교들이 오고요. 전국의 중요한 도시마다 중고등학교가 정확하게 따지면 15인가 18학교를 세워줬으니까요. 교육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평양 부근의 만영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그 지역에는 다 어느 교회든지 한 교회에 한 소학교 교회가 생겼으면 초등학교 하나씩은 만들어야 한다 해서 교육이 생겼고요. 저도 우리 삼성교회가 만든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5, 6학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도리라고 그럽니다만은 김일성도 다닌 장동학교에 가서 5, 6학년을 졸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다 그때 생기고 그때 이제 중심적으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도와줬다 하는 것은 교육만이 아니고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 국제 관계 전부였고 중국과 간접적으로 가지고 살아왔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제3세계가 있어서 희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희망이 있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사들운동이 그 두 가지 세계를 가지고 계속해 와서 25년 동안을 교육도 성장하고 민족의식도 올라오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그 뿌리가 나무가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불행하게 세계 국제 정세 때문에 북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생기고 남쪽에는 좀 더 늦게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교육과 민족의식이 없으면 독립국가로 자랄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나무도 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되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나무가 이제 독립돼서 자라게 되고요. 북쪽은 조금 실정이 다릅니다. 북쪽은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서 얼마 동안 평양 거리에는 38선이 막았으니까요. 서울에서 오는 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는 소식이 있다 하게 되면 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한 나라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살 때에 평양 거리에는 이제 벽보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서울 좋은 벽보라고 해서 많이 붙었는데 나도 봤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붙는 게 외관이 이제 독립국가가 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겠는가 그 명단이 이제 자꾸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반드시 나온 사람이 서재필 선생이 나오고요, 이승만 박사가 나오고요, 김구 선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 장군이 나오고요, 서울 안에서는 안재홍 선생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족보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서른군에서 김일성 장군만은 서울로 갈 사람이 아닙니다. 다 서울로 간 사람인데 김일성 장군은 이제 만주에서 평양으로 올 테니까 김일성 장군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온 평양과 북한 38선 이국 국민들이 지지해 줄 테니까 만들어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사람이 김성주입니다. 우리 고향에서 전 초등학교 선배고 그랬는데요. 김성주가 8월 19일에 만주에서 원산으로 들어와가지고 평양에 오고 9월 초순에 고향에 온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환영회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종교 어른들이고 교회 장로님들이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래도 우리 마을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 참가해서 김성주와 더불어 조밥을 먹고 한나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김성주에게 이제 나라가 독립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꺼냈던 것 같기도 하고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김성주가 한 말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돼야 하는데 첫째로 친일파 숙성을 해야 하고 둘째로 전 국토를 나라가 소유한다고 지주는 다 없애버리고 나라가 소유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분배해서 농사 짓는다고. 셋째가 물건이 모든 기업체,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건 개인이 하는 건 없고 전부 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나 부자들은 다 계산 몰수해서 나라가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6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둘째 쭉 얘기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저 사람이 공산당원이로구나. 공산주의자는 세계 어디 가든지 그 정부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동안 못 보고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로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해 10월 3일에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과 38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서재필, 이승만, 김구는 다 서울로 갈 사람이고 김일성 장군은 평양으로 이제 와서 우리와 같이 있거나 평양을 통해서 서울로 갈 우리 북한 지도자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할 분이다 하는 건 다 압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의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 김일성으로 나오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도 환영회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갔다가 돌아와서 나보고 한 말이 김생도 갔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리고 김일성 장군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동네 성주라고 말이죠. 그래요. 내가 그런 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성주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북한은 공산 정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제 북한 정권이 김일성 장군 환영회가 한 다음부터는 이제 정권이 쭉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늦게 대한민국이 수립되게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리 잡기 전에 완전한 나라가 되기 전에 남북 통일을 해야겠고 공산군이 들어와서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한민국은 언제 출발했는가? 뿌리는 자국운동 때부터 왔는데 한쪽은 북한으로 가버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면서 2년도 채워지기 전에 전쟁이 났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라가 수립되자마자 전쟁을 맞이한 셈입니다. 또 그리고 북한 공산군은 대한민국이 자리 잡히기 전에 정권 통일해야겠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고요. 그래서 전쟁을 겪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했는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전쟁을 치른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전쟁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모든 이제 세계 신생 국가들 또 후진 국가들은 나라가 되게 되면 꼭 그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이제 구라파에서 쪼개진 나라니까 그 과정을 안 밟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밟죠. 그런데 후진 국가는 꼭 밟는 있는데 그 민관이 권력 국가의 기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독재라든지 군사적인 권력이라든지 이런 그 정권의 독재나 군사 권력이 있어가지고서 후진 국가를 얼마 동안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40년 동안 겪었습니다. 정치 독재 기간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 정치를 했는데 그 이승만 박사가 나빠서 독재 정치를 했다 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후진 국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 우리 국민 수준하고 맞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독재 국가를 정치를 해왔는데 그 이제 사대로 부정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19 혁명이 나타나서 그 4.19 혁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주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우리 민족이 그 강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독재 정권을 가지고 정치할 수는 없다. 그 대한민국 장례를 통해서도 다시는 있을 수가 없다. 그 강을 걷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후진 국가 가운데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독재를 허락을 안 합니다. 그 과정은 밟았습니다. 바꾸서 민주주의가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정권으로 넘어오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권력국가입니다. 군사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왔는가?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권력국가입니다. 권력이 정부가 권력을 차지하든가 군사가 권력을 차지하든가 권력국가를 40년쯤 보내는데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진국가나 선진국가, 이제 후진국가나 신체국가는 그 과정을 다 잘못 보내기가 쉽고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 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게 되고 하니 이승만 박사가 정권을 잡고 지나고 4.19가 날 때까지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으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건 확실해졌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있는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의 큰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건 이승만 박사 때 확실히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4.19의 원인도 되고 불행을 만들었지만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책임을 지고 그걸 후에는 당신이 실패했지만은 그건 확실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한 군사 정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긴 기간이 오는데 군사 정권이 되어가지고서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군대가 정권을 잡고서 성공한 나라는 없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박정희 대통령 때에 경제가 자리 잡히게 됐습니다. 그건 이상하게도 그런데 왜 그렇게 됐겠는가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공산당원은 정치의 첫째 목적이 경제라고 하는 거 누구나 압니다. 공산주의는 경제국가로 건설하는 거니까 말이죠. 경제부터 살아야 한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의 확실한 신념이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요새 노동조합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힘껏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나 일반 사회 사람들은 노동조합은 다 다른 나라에도 허락되어 있는데 너무 탄압을 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왜 노동조합을 탄압했는가? 그 사람은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에서 일어나는 노동조합은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파업을 합니다. 그 노동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날,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파업을 하게 돼 있고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파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힘껏 탄압하고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군사정권이 경제를 성공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가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는 198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끝날 때쯤 됐겠죠. 81년에 서울대학 사회학과에서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만큼 한 것이 이게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 1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조사하는데 81년에 조사하니까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묻는 질문인데 당신이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은 하겠느냐? 그런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86%가 나 먹을 거 있고 생활 안정돼도 일한다. 일이 중요한 거지 뭐 먹을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은 일하는 거라고 인간이 일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걸 보고서 말이죠. 이제 됐다 말이죠. 국민의 86%가 생활도 안정되고 먹을 것이 있어도 일을 하겠다. 그만큼 일을 사랑하고 근로의식이 생기면 그걸 경제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왔는데 그 변화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기업체 강의를 좀 많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삼성그룹, 현대그룹, 대우그룹, 뭐 LG그룹도 있지 않았어요? 거기 강의를 많이 나갔는데 대체 그 강의를 언제 하는 거 아니?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체에 있는 간부들이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토요일 오후에 연수를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자면서 교육을 받고 일요일까지 있다가는 일요일에 집에 들렀다가 또 월요일에 회사를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30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뭐 노동조합이고 뭐이고 없고요. 전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호주의 호크 수상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그 사슬 쭉 보고서 말이죠.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호주 국민들에게 한 얘기가 뭐고 하니 지금은 우리 호주 경제 성장이 높고 한국이 내려가 있다고. 근데 내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이제 곧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다고. 그렇게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은 과거에 없었다고. 일본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크사에 뭐라고 보아니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의 경제가 제일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될 거라고 말이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자꾸 나빠지지 않아요.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데 나빠지고 있는데 나빠지고 보니까 어떠한 물건이 일본의 60대 이상 사람들은 한국하고 경쟁에서 질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한국이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말이죠. 우리가 경쟁에서 한국하고 지게 되면 일본이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을 더 성장시키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거에 깔려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60대 이상 사람들은 한국이 너무 무섭다 말이죠. 우리 포항제철 같은 거 보면서 일본 제철회사들이 문 닫게 되고요. 조선회사가 생기면서 일본 조선회사들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요. 삼성그룹 같은 데서 우리가 발전하고 나니까 일본보다 앞서기도 하고 나니까요. 일본의 60대 이상은 대생관이 한국에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심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항의를 하다가 지난번 우리 지대세 때문에 그 수출 기술 수출 과정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죠. 그걸 중국에서 대신 끌어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구하니 전두환 대통령 정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의 경제 기적이라고 하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 말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든지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분들만큼 우리 그때의 경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때보다는 더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간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고맙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좀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째는 뭐하니 박정희 대통령이 좀 오랫동안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애국심을 가지고 한 일은 다 남았습니다. 그 경제는 다 남았습니다. 공화당을 이끌어가면서 정권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는 절반은 남고 절반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유신헌법을 만들고 내가 영구 집권해야겠다고 할 때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평가할 때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했는가? 그건 남습니다. 애국심을 가지지 않고 정권을 위해서 정치했는가? 그건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잘 판단해야 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와서 다른 얘기입니다. 요새 우리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너무 떠드니까 좀 그런 얘기 애국에서 나누는데 대통령 부인은 부인대로 그냥 두어두면 되는데 너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도 두 부인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는 욕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부인으로 있었던 이희호 여사는 칭찬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왜 그 두 사람은 국민들이 다 고맙게 생각하는가? 저는 생각하면요, 이 두 부인은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대통령 부인들은 내가 보기에는 애국심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 좀 호화롭게 살고 뭐 좀 자랑스럽게 살고 했지만은 정말 그분들 마음속에 애국심이 있었는가 좀 걱정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가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일은 남지만은 애국심이 없이 하는 일은 정권을 위한 일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전두환 대통령까지 40년 동안 우리가 권력국가를 만들었는데 언제 끝났는가? 아마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에 권력국가는 끝났습니다. 후지국가나 신세국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그 넘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권력국가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지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제2의 박정희 대통령, 제2의 전두환 대통령 같은 쿠데타는 이제는 안 됩니다. 국민이 허락을 안 합니다. 이승만 박사 때와 같은 부정투표 같은 것은 이건 절대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대신 우리가 얻은 게 뭔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법 밑에 있고 누구든지 법이 출제고 그 법은 국회가 만들고 국민을 대신에 만드니까 법치국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애국 사람들이 모이고하니 이제는 한국도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 이제는 후진국가가 아니고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거 보는데 우리가 거의 40년이 걸렸고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법치국가다운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됐다 하고 보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멀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법치국가가 완전해지는가 또 한 단계를 넘어서 제3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민국안이 선진국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따지고 보면 민국안이 법치국가가 질서국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이 중심이 돼서 질서 있게 움직이니까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는 게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교육이 발달되고 국민들의 중산층이 성립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을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바뀔 수도 없고요. 도덕은 정부가 계속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질서국가다 그럽니다. 앞으로 몇 해쯤 되게 되면 그런 선진국가, 질서국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한 30년쯤 지나게 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요새 우리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쭉 보니까 30년까지는 안 되겠다. 아마 한 50년 걸려야 되겠다. 잘못하게 되면
더 불릴지도 모르겠다. 그게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 다음에 오는 30년 후로 오는 질서 국가라고 하면 어떤 나라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쟁 국가는 어떤 나라인가, 직접 좀 가서 살아보고 여행을 해보고 이렇게 사는 나라구나, 그렇게 봐야 합니다. 뭐 정치학자들이 뭐라 그러고 뭐 헐보는 것도 그거보다도 그 나라에 가봤더니 이거 우리가 이만큼 살려고 하면 아직도 몇십년 걸려야겠다. 이제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가보는 나라, 또 여러분 가족이나 직접 여행을 해보게 되면 그럼 어떤 나라들인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 살기 힘드니까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서 혼란기가 되니까 이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고려대 학생들 보고서 이민을 간다고 하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럴 때 80% 이상이 캐나다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만약에 이민을 간다 하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80% 이상이 캐나다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캐나다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가? 저는 미국에 많이 갈 때마다 이제 캐나다 좀 들리고 또 내 잘 아는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자주 가보고 또 캐나다에는 우리 한인 교회에서 좀 아마 한 10번을 갔을 겁니다. 자주 가보고 있는데요. 내가 가서 보고 이제 직접 이제 그분들하고 느끼는 겁니다. 전태균 씨하고 나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일찍 일하러 캐나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가서 나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분이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생 나이가 다른 사람하고는 이런 얘기 못하고 김생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20대인데 20대 젊은인데 우리 캐나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겠다 하면 나 지원해서 나간다고 그래요. 지원해 나간다고. 그렇게 애국심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캐나다가 나를 그렇게 잘해주는데 캐나다 정부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주는데 캐나다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더라. 캐나다가 있으니까 내가 있지. 캐나다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니까 직비한다고 하죠. 그래요.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경험한 얘기하는데 따님이 미국 LA에 삽니다. 그 딸 집에 갔다가 심장병이 발견됐습니다. 그 미국 의사한테 진단받았더니 2주일 동안 입원해서 치료받고 가야 한다고 하죠. 미국에서 2주일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랬더니 난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가면 무료로 치료받으니까 캐나다로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캐나다 시민이야 그렇다고.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 2주일 동안 다 치료받고 가면 병원 비용은 캐나다 정부에서 우리가 받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그 2주일 동안 치료받고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어느 병원에 2주일 동안 치료비다 지불되었다고 말도 왔습니다. 그렇게 잘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한테 우리관이 캐나다는 토론토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삽니다. 미국은 LA에 많이 살죠. 그 토론토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한 열흘쯤 됐는데 그 지방시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책들이 좀 있는데 빌려다 보거나 와서 보라고 말이죠. 더 필요한 책이 있으면 주문하라. 우리가 준비해 주겠다고 말이죠.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나보고 그래요. 김생 책은 서울 있을 때 못 읽었고 여기 와서 읽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 신도서관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큰 도서관 한쪽 가니까 한국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편의를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또 만약 이제 내가 캐나다 가잖아요. 가게 되면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초대한 기관이나 사람이 $15만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내가 가 있는 동안에는 병원에 가도 다 공짜입니다. 캐나다에 온 선생님이기 때문에 $15 가지고서 다 치료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잘 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나 한국 살 때는 세금은 대출대로 안 되려고 했다고 말이죠. 그 교회 헌금은 내가 잘 모르니까 말했다고. 근데 캐나다 와서 살아보니까 교회 헌금 내는 것보다는 세금 내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요? 세금 내는 건 전부 정확하게 써주고요. 이 다음에 우리가 늙었을 때 다 공탁해주고요. 그 나위에서 세금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헌금하게 되면 교회 갔으니까 어떤 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걸 달고하죠. 그래요. 그건 실서사입니다. 핵실사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정부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합니다. 만약에 내가 캐나다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 때문에 많이 떠드는데 너희 나라 헌법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나? 그럽니다. 세상에 헌법 없는 나라가 어딨냐?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면 이어먹고 보고 하면 되지 뭐 관련된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질서사회가 됩니다. 저 대학에 있지 않았어요? 대학에 저런 데가 그렇습니다. 총장이 바뀌었는지 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대학교 자체가 우리 몸에 질서가 있잖아요. 심장도 튼튼하고 폐장도 튼튼하고 위장도 튼튼하게 되면 뭐 의사 필요 없거든요. 그냥 살기 있겠죠. 뭐 건강에 살기 있거든요. 고장나게 되면 그때는 병원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사회라는 건 국민들이 그 나라를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킬 겁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 저는 유럽에서 살아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스위스에 좀 많이 다녀왔습니다. 1962년에 스위스에 갔는데요. 그 스위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그 교도소에 죄인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문을 열고 흰깃발 들었다. 그런데 2달, 3달은 항상 흰깃발이 올라가곤 했는데 요새 못 올라갔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탈리아 남쪽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 근로자들이 자꾸 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겼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 제사이죠. 그게 필요한 게 뭡니까? 국민들의 의식구조입니다. 모두가 정직하고요. 모두가 정의를 위할 줄 알고요. 서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요. 도덕과 윤리가 있는 선한 의지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되려겠다 생각하면 캐나다가 좋은 나라죠. 그런데 캐나다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좀 유능한 사람, 세계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캐나다를 떠나서 미국으로 갑니다. 내가 전전번에 캐나다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머무신 아파트, 사신 아파트 갔습니다. 예, 고급 아파트니까요. 그 아파트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은 호텔에 가지 않고 그 아파트 아래층에 만들어 놓은 객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4월 동안 그 아파트에 머물게 되면 그 목사님이 이제 육신가게 사시는데 그 아파트 아래층에 이제 객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4월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 머물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은 아파트에 잘 살아요. 내 제자인데요, 박 목사님인데.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캐나다 목사님도 이렇게 부자를 못 사는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시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은 다 캐나다에서 중산층, 중간층밖에 안 된다고 말이야. 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아들이 토론토 의과대학의 교수를 있었는데 미국 병원에서 유능한 의사는 자꾸 내려간다고. 공부 많으니까 간다고. 그런데 아들이 샌프란시스코 병원으로 갔다고 말이야. 캐나다에서 받은 보급에 배를 받습니다. 거기 가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가 또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받는 보급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아버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제일 보급 생활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말씀드리고 하니 캐나다가 다 좋다고 실업자하고 다 좋은데 세계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미국 간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올라가고 캐나다는 저렴하게 머물게 되고 이게 걱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간다 하게 되면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유능한 사람은 미국 같은 나라에도 가는데요. 가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미국에 많습니다. 안정된 생활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미국이 성장하는데 지금 세계를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 개념이 된다고 하긴 되는데 민주주의는 다 똑같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되는가 안 되는가 걱정하는데 캐나다와 미국은 똑같은 민주주의인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다 인정받는 민주주의입니다. 캐나다는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모두가 고롭게 살지만은 발전은 늦어지게 됩니다. 그거 이제 이 정권이었든지 이 정권이었든지 되는 거 이게 이제 선진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 그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로 가야겠는데 왜 못 가는가 하죠? 왜 못 가는가? 북쪽이 불행하게도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겠고요. 이 통일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자꾸 북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과 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괜찮은데 북쪽 배후에 누가 있는 거 안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배에 누가 있는 거 안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뭐 말할 게 없고요. 후지 국가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가 살다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게 되면요. 문화도 없고요. 다 문화도 없고요. 민주주의도 없고요. 그러니까 후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떤 거에 북쪽과의 관계가 있고 통일 관계가 있으니까 중국 비슷하게 되게 되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쪽과 중국을 함께 연결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정책을 쭉 쓰는 동안에 그만 선진국가로 올라가는 것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또 고쳐야 합니다. 그 새로운 정부가 되고 앞으로 늘고하니 빨리 우리가 선진국가가 되면 언젠가 기다리고 있으면 중국도 변하고 북한도 변해서 따라와야 할 테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중국 같은 정책을 따를 필요도 없고 북한을 위해서 인권을 누린다 하는 사회가도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이 많이 노력하고 해서 우리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남겨준 게 뭔가 앞으로 고쳐야 할 게 뭔가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 첫째 공부안에 모든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지 정권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걸 가만 보게 되면 우리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정권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정권이 끝나게 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남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을 위해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정치는 그분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오든지 우리가 이만한 경제에 올라가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우리 충청도 가면 예단 호수도 그때 생겼고요. 서산에 가게 되면 제1그 화력발전소도 그때 생겼고요. 경상남도 창원에 가게 되면 이쪽은 마산이고 이쪽은 진해고 호흡 몰파되는데 그거 지금 아주 모범적인 도시가 생겼도 그때 생겼죠. 울산은 뭐 말할 거 없고요. 포항도 말할 거 없고요. 강원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제법 만드는 거 다 그때 했죠. 그거에 자라가지고서 지금 우리 경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게 뭔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은 혼다 만다 끌어가지고 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걸 뭐 들리는 하니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없이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남겨야겠다고 하는 정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전을 그대로 두었으면 지금 세계에 많은 원전을 수출해가지고 경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꿔놓는다고 태양광을 바꿔놓는다고 했는데 그만 너무 서둘러가지고서 지금 빚만 만지고 혼란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가? 그 이을 들어보고 이거하니 우리 대통령이 운동권과 더불어 함께 일하면서 경제정책을 150년 뒤떨어진 정책을 했습니다. 선진국가는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부가 바뀌어지게 되면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정권을 위한 정부인가 정권을 위한 정부는 이승만 박사도 끝났고 박정희 대통령도 끝났고 전두환 대통령도 끝났습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인정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성, 인권의 문제, 휴머니즘의 문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거나 인간의 정의성을 기후 정치가 위험하거나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크게 실패한 걸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공무원이 실수해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걸 구출하지 않고 그날 가서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서 청산하고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말이죠.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뭐라는 하니 자진몰묵했다고 해요. 대한민국을 개발하고 북한으로 갔으니까 그건 우리 국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젠 다 나타날 겁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가 한국을 인권 국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유엔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라고 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북한으로 두 어부가 왔는데요, 재판도 받지 않고 눈을 가리고 손을 묶어가지고 판문점으로 보냈는데 우리는 그 대담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다 아는 세계에서 뭐라고 하니 저런 대한민국은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유엔에서 떨어지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되풀이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는데 정부는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 사시다가 오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난 25살에 북한에서 해방하고 27세에 여기 왔기 때문에 북한은 잘합니다. 북한에 나라가 잘못되는데 제일 크게 잘못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민관이 진실이 없습니다. 정직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니 정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을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건 다 옳고 너희가 한 건 다 틀렸다. 우리 요새 내로남불의 말씀이 있죠.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아마 사전에 올라올 겁니다. 사전에 올라올 때 뭐라고 올라올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생긴 개념이라고. 그때 정의가 없어졌을 때 나오는 얘기가 내로남불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일관에 수단 방법만 잘 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건 어느 정권이든지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허락하려고 하는 나에게 감통한 성이 되면 나한테 도움만 되게 되면 나도 가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구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셨다고 해도 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신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독교가 왜 세계에 있습니까? 기독교가 남겨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남겨줬습니다. 하나는 인류 역사를 위해서 휴머니즘을 남겨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을 일으켜가고 휴머니즘은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정성을 살리는 정신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모두를 다 권을 받더라도 목숨은 정성이 있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건 그 휴머니즘을 받아들이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정성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3, 질서 국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갈림길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갈림길인데 정치가들은 이제 그걸 투가 한 가지를 판단합니다. 그럼 일본이 법치국가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때 휴가 가면서 그 책까지 갔다고 해요. 그건 정치가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우리 정부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정의란 무엇인가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다. 그걸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그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길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며 자유가 없어지며 민주국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생각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정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정의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사랑이 있어서 되는 거다. 정의는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은 다른 정치가보다도 먼저 있는 건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진 먼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도산 선생 얘기를 좀 많이 어디 갔는지 압니다만은 우리 주변에서 내가 살아왔었지 한 100년 동안 느낀 사람 가운데 정의를 정의대로 주장하지만 사람이 있어서 정의가 완성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도산입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생각엔 누구보다도 기독교 정신을 뚜렷하게 가진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살고 가져야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면 가능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서 그치겠습니다. 제가 14살 나서 중학생이 됐습니다. 학교 발표를 보고서 집에 와서 아버지 보고서 나 학교를 위해서 이제 중학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의 조용한 시간에 아버님이 나보고 그래요. 내가 이제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너 이제부터 긴 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잘하지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만큼 내가 올라간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노력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 얘기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책임도 많이 읽으셨고요.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게 뭡니까? 꼭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다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나라를 걱정하고 위할 줄 알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제3의 질서 세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저는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입장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한 생각을 갖습니다. 저 교수는 좀 50밖에 안 되는데 60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더 늙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작은 데서 크기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내 후배 교수들 가만보면 학교 강의 끝나고 이제 내가 할 일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또 어떨 때는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북한에서 오신 분은 고당 동원식 선생 같은 분을 하는데 그 장을 마신 분을 빌고하니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하고 생애를 다 바치는데 우리 젊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나 교회 나가서 열심히 나가고 뭐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렇게 편안히 살면 제3의 질서국가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면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꼭 같은 일을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이것이 맞는 일인가 안 맞는 일인가 공무원이 돼도 그렇고 교육자가 돼도 그렇고 뭐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50년 기다리지 않아도 질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선한 사회에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든지 앞으로 새 출발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 많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책임관,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뜻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